네, 그 설명을 좀 하다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잘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할 게 많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그 어펜디스로 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이제 y가 이제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어떤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1.2, 2.4 이런 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y가 0, 5와 1이다. 이럴 수도 있고 y가 그 다음에 이제 0, 0, 1, 뭐 0, 1, 0, 그다음에 1, 0, 1 이런 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에 따라 갖고 우리가 분포를 가져가는 게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y의 분포를 연속의 경우에는 오차항의 분포를 노말로 잡습니다. 정규 분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항 분포로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항 분포로 잡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액티베이션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y는 이제 x 베타에서 시작해서 어떤 이제 함수를 쭉쭉쭉쭉 거친 그 값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정규 분포는 그냥 이 x 베타 값에서 이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에서 그냥 리니어를 태우면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y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종 액티베이션 평선이 얘는 리니어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이 쭉쭉쭉쭉 나와서 얘가 이제 실수값이 있으면은 얘를 0과 1 사이 사이로 이렇게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태워줘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최종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오면은 0과 1 사이 두 개로 뿌려지는 게 아니고 요런 벡터로 뿌려줘야 되죠. 그쵸? 요런 벡터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시그모이드로도 못 만드니까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을 최종으로 걸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분포에 따라서 손실함수의 형태도 달라지는데 얘는 이제 MSE, MSE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 햇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죠. 얘는 그냥 크로스 이제 엔트로피를 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번에 왜 이 MS하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손실함수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쓰지 않고 MS에 쓰면은 왜 안 되냐. 뭐 이런 걸 할 때 제가 그냥 애매하게 설명했죠. 손실함수의 모양이 좀 달라져 갖고 좀 그 수렴하기 힘든 모양으로 생겨버리니까 MS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깔끔한 설명이 이제 이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규 분포면은 MSE 로스로 잡는 게 좋고 이항 분포를 가져가면은 BC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갖고 그냥 스킵을 하고 하여튼 결과가 이렇습니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되게 이제 그 중요한 팁입니다. 보통 그 통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고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딥러닝 쪽으로 막 그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또 그 이게 그러니까 통계적인 내용이랑 딥러닝 관련된 내용이랑 두 개가 좀 섞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통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y가 연속형일 때는 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손실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까지는 설명하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을 안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 쪽으로만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랑 손실함수만 이렇게 세트로 설명하고 이 분포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세트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아무튼 그래서 이거 좀 써둘까? 참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건 제가 방금 그 했던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강의 노트에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거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하지.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잡담할 게 좀 많아가지고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잡담이에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그 특징을 보고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렐루를 쓰지 렐루란다. 뭐 요런 이제 특징들이 있죠. 드랍아웃을 쓰지 않았다. 뭐 출력 차원이다. 입력 채널이 3이다.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쭉쭉쭉 정리를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Y에 대한 그 내용도 여기다가 제가 쓰고 아무튼 특징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지금 그 요약을 하면은 이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최강입니다. 최강 모형이에요. 최강 모형인데 그 레스넷이 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모델이랑 뭐가 다르냐? 그게 뭐 구조적으로는 뭐 쇼컷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손실함수의 모양 자체를 얘가 바꿔줘요. 레스넷의 뜻이 이 RES가 뭐의 약자냐면은 레지듀얼의 약자입니다. 잔차죠, 잔차.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하는 그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그 잔차랑 의미가 비슷해요. 레스넷. 요게 이제 레스넷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원래 손실함수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뭔가 아키텍처를 잘 잡으면 손실함수가 이제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당연히 딱 봐도 손실함수의 모양이 이러면 뭐 이런데 이제 빠지면 이제 지옥이잖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이제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요것도 이제 이런 데도 너무 평평하고 여기는 깊어가지고 여기는 또 심지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이런 데 빠지면은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좀 하겠으나 여기보다는 훨씬 낫죠. 이거는 진짜 네. 뭐 어디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어디로 떨어질지 이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함수의 모양을 저렇게 누가 바꿔주기만 하면 되게 좋을 텐데 레스넷이 저렇게 바꿔줍니다. 이게 레스넷에 대한 그림일 텐데 잠시만요. 맞네. 여기 이제 레슨에 우리는 이제 34였는데 여기는 50입니다. 레슨의 50에 대한 이제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게 왼쪽이 스킵이라는 거를 안 했을 때 오른쪽이 스킵을 했을 때인데 스킵이 뭔지는 그냥 제가 그 설명을 안 하겠고 하여튼 레슨의 효과가 뭔가 이제 쇼컷을 만들어서 스킵을 주는 건데 그 층들을 건너뛰는 거예요 일부.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왼쪽의 로스 펑션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현재 이제 딥러닝을 연구하는 축이 몇 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를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통계랑 이제 전 통계를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쪽으로 했는데, 이것도 네, 살기 위해서 했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통계학적으로 좀 이해하는 면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를 할 때 크게 네 가지 축이었는데, 제가 그 계속 폼은 돌릴 때 스텝 1, 2, 3, 4 이렇게 반복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뭐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폼은 돌릴 때 좀 생각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요 그 크게 네 가지 그 분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스텝 1, 2, 3, 4로 각각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분야, 여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손실함수를 정의하는 분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산, 네 번째가 옵티마이저 관련. 요거인데 그 네 가지 축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처음에 구한 게 뭐죠? Y 햇을 구했죠. Y 햇을 구하려면 뭐를 만들어야 되지?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네트워크를 짠 다음에 입력을 놓고 그 출력을 가지고 Y 햇이라고 우리가 잡고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Y 햇을 구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모델링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 그거를 이제 아키텍처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로스 펑션을 정해서 로스를 구해야 됐죠. 로스도 딱 정해진 로스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MSE를 써야 될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야 될지, 뭐 그런 거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론이 있어갖고 로스 펑션도 잘 잡아주면은 되게 좋다는 거죠. 세 번째가 그냥 미분을 하는 거죠. 백워드 뭐 이렇게 해갖고 계산하는 거죠, 있죠. 그 뭐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분을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게 GPU가 없으면 사실상 계산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연산이에요. 아무튼 이 계산을 하는 과정,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뭐 스텝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죠. 이거는 이제 최적화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초보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뭐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을 쓰면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뭐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지, 아담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등등등등.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대한 연구는 최적화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아마 산업공학과에서 많이 배울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요거는 컴공과 교수님들, 그다음 여기는 통계학과 교수님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많이 해요.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 뭐 이제 뭐 최적화 같은 거에 대한 이론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손실함수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아까 레슨넷의 손실함수 비포 애프터 보셨죠? 왼쪽에 굉장히 이제 이상한 곡선이 있잖아요. 이런 곡선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희한한 형태의 뭔가 이제 곡면이 와도 내가 만든 옵티마이저는 이거 최소점을 찾아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막 그런 거를 만들면은 이제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함수를 뭐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산업공학과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실함수가 어떠한 복잡한 형태가 왔을 때 이거조차도 잘 찾을 수 있는 옵티마이저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 분들 교수님들이 있다는 거고 이제 계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분 계산 요거는 병렬 처리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CS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알렉스넷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번에 이제 잡담을 할 때 했었는데 CNN에서 그 우승을 했던 그 모델 GPU를 최초로 사용을 했던 그 모형인데 그 모형이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GPU 용량이 그때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GPU 메모리가 그렇게 그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GPU 한 GPU에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모형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파라미터를 한쪽에 그러니까 GPU 두 대를 썼는데 그거는 한쪽에 올리고 다른 한쪽에 또 올려가지고 그 두 대가 이제 각각 학습할 수는 없으니까 두 대의 또 파라미터가 교환되게 하는 또 알고리즘을 짰어요. 그게 이제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기계가 일을 처리하도록 잘 분배해주는 그런 로직을 짜는 게 또 힘들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병렬 처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계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CS에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일단 통계 쪽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리고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일단 y의 모양을 보고 y가 무슨 분포에서 나왔을지를 생각하고 일단 분포 나오는 거 보니까 통계학과랑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보고 로스 펑션을 잘 설계를 해야지 그 단순한 로지스틴 모형 같은 경우에서 제가 그 3D 플랫으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MSE 로스를 사용할 때하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때하고 공명 모양이 달랐죠. 물론 이제 MSE를 사용하면은 너는 절대 최소값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아니지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사용하면은 최소값이 이제 쉽게 잘 이제 가는데 공명 모양이 예뻐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좀 공명 모양이 좀 달라지니까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함수를 이제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Y의 형태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뭐 기계학습이나 이런 수업에서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뭐 라쏘 같은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리찌라는 방법이 있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MSE라고 할지라도 Y 마이너스 Y 햇의 제곱의 서메이션 요거를 이게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람다의 무슨 뭐 베타 원의 제곱을 최소화한다든가 아니면은 베타의 그냥 절대값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더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뭐 일라스틱 넷값 같은 형태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뭔가 더 좋다. 그때 추정되는 베타 값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W 값이죠. W 값이 더 이제 오버피팅도 방지해주고 뭔가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 과학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죠. 아무튼 이런 거는 이제 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통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로스 펑션을 많이 건드립니다. 그 손실함수로 뭔가 바꾸면은 수렴하는 해가 달라져요. 그래서 손실함수로 좀 잘 건드리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그룹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거 처음에 이제 입문서적 같은 거 사면은 처음에 뭐 네트워크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오버피팅 이러면서 오버피팅 이슈가 있다, 그리고 그 이슈를 피하는 방법 뭐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드랍아웃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정규화 막 이렇게 해갖고 뭐 L1 정규화, L2 정규화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L1 정규화가 그냥 그 통계학에서 라쏘를 의미하는 거고, L2는 그 리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페널티 항을 사용하면은 혹은 이런 정교화 기법을 사용하면은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드랍아웃과 이제 연관성을 딱히 찾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 오버피팅을 억제한다는 거 이에 그렇게 공통점이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손실함수를 건드림으로 인해 갖고 파라미터가 너무 이제 커지거나 너무 그런 경우를 이제 막아서 결국에는 뭐 임의로 몇 개를 0으로 만든다던가, 임의는 아니지만 그 작은 값들을 몇 개로 이제 0으로 강제로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0으로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드랍아웃이랑 이제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죠. 드랍아웃은 입력을 0으로 만든 거고, 파라미터는 그 라쏘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의 웨이트를 그냥 0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뭐 출력도가 그 출력의 노드 값은 0이 될 테니까 그 노드가 이제 꺼진 것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아무튼 손실함수로 조종해 가지고 뭔가 학습이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랑 그런 이제 아키텍처는 뭐냐? 얘가 이제 궁금하죠. 여기는 이제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관여를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업공학과.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없어요. 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냐? 끈기, 그 다음에 약간의 운, 직관,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뭘 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런 아키텍처를 계속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키텍처를 처음에 커널 사이즈를 77로 했는데,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7로 했는데 이거 6으로 바꿔보면 어떻지? 5로 바꿔보면 어떻지? 계속 감찰해보고, 처음엔 채널 3에서 64로 늘렸는데 64가 너무 많은 것 같아. 120 아니 그거 32로 일단 늘려볼까? 뭐 그렇게 이제 계속 이 모형을 바꾸는 거예요. 아키텍처를 좀 연구를 하는 거는 자 64에서 32로 왜 줄였냐,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봐라. 설명 못 하죠. 그냥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델링에 대한 건데, 그 모델링에 대한 거는 옛날에는 그 전문가가 필요했거든요. 요거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거를 했어요. 원래는 다 그 어떤 교수님들이 했냐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어떤 뭐 물리 현상을 모형화하고 싶다. 그 모형화하고 그 파라미터로 모형화하고 그 파라미터를 뭐 찾고 싶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모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통계학과나 이제 다른 데서 그 모형을 해석하고 거기에 적합한 개수를 구하고 손실함수를 설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했어요. 근데 딥러닝이 오면서 이제 딥러닝이 좀 유행을 하면서 뭐 가장 크게 생긴 변화가 이 모델링에 대한 영역이 이쪽으로 그냥 엔지니어라 그러죠. 그냥 일반 개발자들이 이렇게 아키텍처를 변경해 가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를 건드리기는 조금 힘들죠. 뭐 공부를 이제 박사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손실함수를 변형해 갖고 이제 좋은 논문을 쓸 수는 있겠으나 이 3, 4번은 사실 거의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1, 2번. 그 중에서도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키텍처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 면에서 볼 때 아키텍처가 바뀌면은 손실함수도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아키텍처를 내가 다 그냥 리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액티베이션을 다 리니어로 잡으면은 뭐
그 어차피 출력 결과가 리니어겠죠. 그럼 손실함수를 그때는 리니어니까 y도 연속형의 그런 손실함수를 나는 MSA로 해야 되겠다라고 손실함수는 이제 이 아키텍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아키텍처가 마지막에 리니어 있다가 마지막에 활성화를 시그모이드로 확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0, 1, 4의 값으로 뚝 떨어지니까 로스 펑션은 그때는 이거는 로지스틱이라 뭔가 그 느낌이 나니까 이거는 로스 펑션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해야 되겠다고 손실함수는 아키텍처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지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아키텍처는 지금 y 햇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손실함수는 y 마이너스 y 햇 그러니까 y랑 y 햇의 어떤 이제 함수잖아요. 이게 이제 손실 그렇죠? 이거는 얘는 그 x하고 네트워크만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렇죠? 얘는 y햇이랑 y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로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바뀌면은 얘도 바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로스를 가지고 dw분의 d를 하는 거잖아요.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손실이 바뀌면 미분 계산도 바뀌게 되고 옵티마이저도 그렇죠. 이 미분이 계산되어야지 이 미분 계산을 보고 내가 사이즈를 얼만큼 이동할 건지 아니면 뭐 그 미분 계산된 결과를 계속 누적을 해갖고 모멘텀을 줄 건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옵티마이저를 설계할 거잖아요. 그래고 얘는 얘에 영향을 주고 얘는 얘에 영향을 주고 얘는 얘에 영향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아키텍처를 바꾸면은 여기에 다 영향을 주는 게 되죠. 이게 제일 근본적인 겁니다. 레스넷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층이 깊어질수록 수령을 잘 안 하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제 계산도 좀 더 이제 수령을 잘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 생각하는 게 좀 오래 돌려봐야 되겠다. 수령할 때까지 에폭을 길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게 더 빨라져야 됩니다. 미분을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컴퓨팅 속도가 계속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에폭을 많이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로스 펑션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른 옵티마이저를 써서 최소값을 잘 찾는 다른 옵티마이저를 써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그냥 손실함수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 손실함수는 틀려먹었다. 좀 더 이제 좋은 손실함수로 바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밑단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바뀔수록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스넷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미지를 딱 보여드린 것처럼 그 손실함수의 형태가 확 바뀌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 뒤쪽에도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네 가지 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여기다. 아시겠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는.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냥 데이터를 보고 잘 연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키텍처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춰서 설명을 하면은 아키텍처는 통계적으로 말하면 모델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을 설계하는 건데 그 모형은 파라메트릭 모형이랑 넌 파라메트릭 모형으로 나눌 수 있죠. 세이 파라메트릭도 있긴 한데 그냥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모형은 뭐 선형 모형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가 누가 이제 모델링을 했냐면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그 어떤 뭐지 경제적인 형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형을 세우고 싶다. 통계적인 모형을 세우고 싶다. 모형을 통계학자가 세우는 게 아니고 경제학자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x는 뭘로 두고 y는 뭘로 두고 x하고 y는 뭐 이런 비선형 관계로 나는 모형을 하겠다. 아니면 선형 관계로 모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미 유명한 모형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물리 현상을 모델링하고 싶다. 그럼 그 모형은 누가 세우냐?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기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뭐 소고기의 숙성도가 변하는데 그 시간에 따른 소고기의 숙성도를 모형화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 모형화하느냐? 통계학자가 하는 게 아니고 소고기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파라메트릭 모형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식과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활용해 갖고 뭐 누구누구의 연구에 따르면은 소고기의 숙성도는 이런 곡선을 따르는데 우리도 이 논문에 뭐 그거를 영향 받아 가지고 모형을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non 파라메트릭 모형 같은 경우는 그냥 파라메터가 없어도 어떻게든 모델링을 해가지고 유의미한 결론을 주는 건데 이것도 전문가가 하는데 이거는 통계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커널 메소드 이런 거 있죠. 이게 이런 게 이제 non 파라메트릭 모형인데 지금까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가 파라메트릭이든 non 파라메트릭이든 하여튼 다 그 교수님들 급이 이제 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딥러닝이 오면서 딥러닝에서 아키텍처는 뭐죠? 이거죠, 이거잖아요. 너 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선형 모형 쓰지 않고 왜 뭐 노드를 처음에는 왜 30개를 주고 그 다음에는 왜 뭐 15개만 주고 왜 이거를 왜 16개 주면 안 되고 15개를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론적으로 설명해 봐. 아니면 뭐 근거가 있어? 선행 연구가 있어? 이렇게 따지고 들면은 대답을 못 해요. 딥러닝은 상대적으로 그 비전문가가 경험적으로 모형을 설계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해석하는 거를 포기하고 결과를 그냥 잘 맞추는 되게 복잡한 모형. 그러면서도 가적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형을 그냥 찾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비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거.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그 딥러닝이 등장하게 되면서 생긴 트렌드가 뭐냐면 일단 비전문가들이 모델링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 하는 사람 손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를 분석할 때 2D 컨볼루션을 처음에 채널을 16개로 잡았었죠. 왜 16개로 잡았냐? 그냥 그렇게 잡았어요. 그냥 그렇게 잡아도 되니까. 잘 맞추고 테스트 트레이닝 테스트 나와가지고 테스트로 맞춰봤어요. 잘 맞추니까 된 거죠. 그 모형 하나 하나에 대한 그 한 층 한 층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커널 할 때 왜 윈도우 사이즈로 오로 했냐 그냥 했어요. 그리고 왜 맥스 플링을 넣고 렐로 넣었냐 그리고 들어와서 왜 넣었냐 들어가고 빼면은 뭐 효과가 뭐냐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빼가지고 뭐 층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또 층을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그 층을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층을 간단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비슷하냐 이거를 설명을 그건 못해요. 그냥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돌아와서야 그런 결론을 주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 뜯어볼 수 있죠. 이렇게 네트워크 이거 뜯어볼 수 있죠. 이거 다 해가지고 X 임의로 샘플 데이터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넣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차원은 이렇습니다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숫자들이 그 숫자들을 보고 우리가 뭔가 해석할 수 있나요? 해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숫자들이 나온다는 것만 알지. 그리고 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겹쳐가지고 어떤 숫자들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거에서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취하거나 뭐 그런 거 취하니까 나왔네.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연산을 뜯어볼 수 있는데 이 숫자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신뢰를 안 하겠죠.
비전문가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패스트 AI 좀 보고 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향후 20년간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물리 모형을 만들었다. 뭐로? 딥러닝으로. 그 사람들이 와 고등학생이 이걸 하다니 정말 대단한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델이 뭐 그거 이거 설명도 안 되고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뭐라 이게 잘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이상한데 좀 의심 가는데 이런 거를 이제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물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이론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좀 그나마 신뢰를 하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딥러닝으로 뭐를 했다는 것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바둑을 잘 두는 그 어떤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그래? 그 바둑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갔나? 하고 이게 딱 봤는데 그 만든 사람들이 그냥 다 게임하던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갖고 그냥 그 뭐 게임 좋아가지고 그 뭐 슈퍼마리오 게임 만들고 이런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바둑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내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하면은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신뢰를 안 해요 보통.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우리가 만약에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됐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존까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런 의혹들을 불식시킬 만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둑을 바둑을 매우 잘 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계를 그냥 만드는 거죠. 실제로 알파고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떤 이제 모형을 가지고 뭔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통계적인 모형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일단 통계 전문가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통계 전문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바둑 게임이니까 뭐가 와야 돼요? 바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지 뭔가 이제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알파고 만들 때 바둑에 뭐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연구했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냥 진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바둑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런 비전문가도 만들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바둑을 잘 두는 기계 나왔다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바둑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너희가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제 학습을 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굉장히 권위 있는 바둑계에 권위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여러 쪽에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까봐서 해보니까 충격적인 그 결과를 많이 줬죠. 그때부터 좀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좀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딥러닝에 대한 연구를 하면은 성능으로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딥러닝으로 나온 모형이 해석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또 비전문가가 만들면은 이런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게 정말 신뢰할 만한 거냐 이런 도전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셔가지고 뭐 은행 같은 데 들어갔다고 쳐요. 은행을 이제 들어가는데 은행에서 내가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딥러닝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어떤 고객의 입력 정보를 쭉 넣어요. 그리고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을 해줘도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거를 판별하는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보고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 갖고 적합 부적합을 이제 판단했던 결과랑 거의 뭐 99%의 정확률을 보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어떤 고객이 또 왔어요. 어떤 고객이 딱 왔는데 이 고객이 대출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만든 딥러닝 모형에 돌려가지고 대출 불가라고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제 그 고객이 나는 왜 대출이 안 되냐라고 하면은 이게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뭐 고객님은 지금 뭐 뭐야 빚도 조금 있으시고 무엇보다 이거 그 수입은 많지만 주택에 들어간 뭐 어떤 뭐 그 담보로 잡힌 뭐 그것 때문에 대출이 좀 부적격으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전문가가
해줄 수 있는 거하고 제가 굉장히 성능 좋은 AI를 만들었는데 그 AI가 당신은 부적합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메트릭이냐 넌 파라메트릭이든 뭔가 전문가가 와서 이 파라메트릭 뭐 특히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가 왜 모형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뭐고 그걸 이제 뭐 물리 모형이라 그러면 물리학과 그 교수님들이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대출 같은 것도 대출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을 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은행마다 모형은 다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모형이 있고 그 결과 이렇다라고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특히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 모형을 설명하진 않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납득을 하는데 그냥 내부 연산은 모르겠고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 고객님의 정보로 넣으니까 이러이러한 숫자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제가 시그모이드 태우니까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아무도 납득을 안 해요. 그래서 당연히 생기게 된 요구가 그 설명할 수 있는 딥러닝 모형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쪽에 매진을 하면서도 그 아키텍처가 왜 동작하는지 최소한의 이제 설명이 덧붙여진다면은 충분히 다른 거랑 이제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숫자 3이랑 7이랑 구분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거나 그 아니면은 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CNN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개인지 왜 고양이인지 모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숙제 낸 거를 이제 좀 보다가 크롤링에서 이제 숙제를 분석하는 거였었는데 그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오버피팅인 것 같다.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돌리신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당연한 그런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결과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뭔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설명 가능한 딥러닝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고 요거를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XAI라고 부릅니다. Explainable AI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할게요.